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도환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엔 파면 분석 활용을 갖다 하기 위한 배경 지식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갖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파면 측정 방식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파면 측정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적외선을 눈에 직접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망막에서부터 반사되어서 나오는 빛들이 그 앞쪽에 존재하는 유리체, 그리고 수정체, 방수와 각막을 갖다 통과한 다음에 시축에 따라 존재를 하는 파면 센서에 존재하는 이러한 렌즈릿들을 갖다가 통과를 하게끔 됩니다. 그러면 파면 센서에서는 기준 파면에서부터 여기 보시면 이러한 격자 무늬로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러한 기준 파면으로부터 렌즈릿 하나하나를 통과한 빛들이 얼마만큼 편입되어 있는지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동공 직경 내에서의 저위 수차와 고위 수차들을 갖다가 분석을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갖다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요 위에 있는 그림을 갖다 보시면은 눈의 망막에서부터 반사되어서 나온 빛들이 지금 평면에 해당되는 파면을 갖다 갖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러면은 이 평면에 해당되는 파면들이 우리 파면 분석기에서 이러한 렌즈릿 어레이들을 갖다가 통과를 하면서 렌즈릿 하나하나마다 지금 통과를 갖다 한 빛들이 파면 센서에 결상되는 그 위치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지금 제가 표시를 갖다 해 놓은 건데요.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기준 파면에 해당되는 것들에서 격자 무늬에서 지금 정확하게 격자 무늬들이 크로스하는 그 지점들에 모두 가지런하게 정렬이 되어 있는 것들을 갖다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실제 우리가 파면 수차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고 얘기를 갖다가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얼마만큼 피검사자 눈에서의 파면에서의 수차들이 일어난지를 갖다가 계산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이 그림을 갖다 보시게끔 되면 똑같이 망막에서부터 반사되어서 나온 빛들이 그대로 우리 파면 분석기를 통해 가지고서 주행을 하는데, 이때 있어 가지고서 보시면 파면이 왜곡되어 있는 상태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왜곡되어 있는 파면에서부터 나온 빛들이 렌즈릿 어레이들을 갖다 통과를 하면서 지금 파면 센서의 결상된 위치를 갖다 놓고 보면 요 위에서 봤던 거와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죠. 굉장히 불규칙하게 지금 상을 갖다 맺고 있는 것들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컴퓨터상으로 요 기준 파면과 실제 파면이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를 계산을 갖다 하게끔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동공 직경 내에서의 저위 수차와 고위 수차의 종류와 그 양을 갖다가 값들을 제시를 갖다 해주게끔 됩니다. 사람 눈에서 망막상의 질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요인은 바로 수차입니다. 이 수차라고 하는 거는 수차라고 하는 걸 갖다 얘기하기 앞서서요, 한 점에서 나온 빛이 어떤 렌즈를 갖다가 통과를 했을 때 그 렌즈를 통과한 다음에 한 점에 모이는 상황을 갖다가 나타나게끔 하는 거는 오로지 근축 광선이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축 광선이 아닌 경우에는 렌즈를 통과한 다음에 상당히 넓은 영역으로 퍼져서 상을 갖다가 맺게끔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이상적인 결상 관계에서 어긋나는 걸 우리가 수차라고 얘기를 갖다 합니다. 이러한 수차는 결상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가 줄일 수가 있긴 하지만 완전히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어떤 특정한 상황에 있어서의 수차를 갖다가 제거를 갖다가 한다면, 또는 매우 작게끔 만들어 놓게끔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긴 하지만 우리 사람의 눈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상황에서는 오히려 수차가 더 많이 드러날 수도 있게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차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예전에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수차는 크게 단색 수차와 색 수차로 나뉘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서 색 수차 같은 경우에는 광학계의 렌즈의 매질이 갖는 분산 특성에 의해 가지고서 나타나는 방식인 반면에 단색 수차 같은 경우에는
분산이랑은 상관없이 렌즈의 기하학적인 형태,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나타나게끔 되죠. 자, 그러면 파면 분석에서 다루는 이 수차들은 이 두 가지 수차 중에서 어떠한 것들을 갖다가 다루게끔 되는 거냐면 바로 단색 수차를 측정하고 분석을 갖다가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적외선을 갖다 이용해서 사람 눈에 광학계가 가지는 단색 수차의 종류와 그 양을 타각적으로 측정을 해서 망막상의 질 저하의 원인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게끔 되죠. 자, 이 그림을 갖다가 보시게끔 되면 동공 중심을 지나는 시축 부위의 각막과 그 다음에 그 주변부 쪽을 갖다 통과하는 각막에서의 그 빛들을 갖다가 놓고 보시게끔 되면은 실제로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시축에 해당되는 가까이에 있는 빛들은 망막의 결상면의 황반부 중심 오목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상을 갖다가 제대로 맺을 수가 있게끔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력 검사에서 이 시축 중심부와 그 주변부의 빛들이 중심 오목에 결상되는 정도에 따라서 시표를 읽을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때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창란원의 형태에서 피검사자의 시력에서의 질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게끔 됩니다. 이전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람의 눈은 광학적으로 100%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빛들이 들어와서 매우 작은 점으로서 상을 갖다 맺는 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창란원의 상태로 상을 갖다가 맺게끔 되고 우리 뇌에서는 그 창란원을 이용을 해서 볼 수가 있게끔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있어서 이 창란원이 피검사자의 시력의 질적인 차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피검사자가 교정을 갖다 했을 때 교정 시력이 6x6는 1.0의 시력을 갖다가 갖고 있어서 시표를 읽는 데는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선명하게는 잘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피검사자가 이러한 반응을 갖다 보인다면 그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피검사자 스스로 창란원을 갖다가 인식하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 눈의 광학계에서 동공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동공 같은 경우에는 피놀 효과를 갖다가 유발시킬 수가 있게끔 되죠. 그래서 밝은 곳에서는 동공의 직경이 작아져서 주변에 많은 빛들을 갖다가 걸러줘 가지고서 더 잘 볼 수 있게끔 하는 반면에 어두운 곳에서는 동공의 직경을 갖다가 크게끔 만들어서 주변부에 있는 많은 빛들이 눈 안으로 들어와서 창란원의 크기를 갖다가 키우는 결과를 유발시킬 수가 있게끔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창란원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커지게끔 되면은 그 결과 우리가 시력을 갖다가 확보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를 갖다 볼 수가 있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면 측정은 결국에 이 주어진 동공 직경으로 인해서 망막에서 만들어지는 창란원의 굴절력의 차이를 파면에 존재하는 수많은 포인트들에서 얼마만큼 왜곡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식인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파면 분석기에서는 디옵터가 아닌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단위를 기본 측정 단위로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미터를 기본으로 하는 디옵터보다 100만 분의 1만큼이나 굉장히 미세한 차이마저도 계산을 갖다 해서 그 계산값들, 측정값들을 갖다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매우 미세한 차이, 변화들까지도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그 슬라이드에서 파면 센서에서 결상되는 위치에서의 아주 미세한 그 차이를 갖다가 마이크론 단위로 측정을 해서 계산한 값들을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기존의 오토 리프렉터에서 다루지 못하는 것들마저도 다룰 수가 있게끔 된 거죠. 그렇다면 이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단위를 통해서 어떠한 값들을 제시해 주는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일반적으로요, 각각의 저위 수차와 그 다음에 고위 수차의 종류에 따라서 수차량의
평균치를 제시를 갖다 해줍니다. 파면 분석에서는요. 그때 있어서 제곱 평균 제곱근이라고 하는 RMS라고 하는 값을 사용을 해서 계산한 값이 제시가 됩니다. 자, 이 제곱 평균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는 수학에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언제 사용을 갖다 하는 거냐면 평균을 내기 위한 변수들의 분포가 음의 값과 양의 값들을 갖다가 골고루 가지고 있을 때 그 크기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할 때 유용한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이 RMS 값을 갖다가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파면 분석에서 얘기하는 이 RMS를 설명을 해보자면 동공 직경 내에서 이상적인 파면과 실제 눈에서의 평균 파면과의 차이량을 갖다가 계산한 값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뿐만 아니라 렌즈를 사용하는 모든 광학계에서는 입사하는 파면이 이상적인 구면의 파면을 갖다 형성하지는 못하고 이상적인 파면과 차이를 갖다 일으키는 파면 수차를 갖다 유발시킬 수가 있게끔 되는데요. 결국에는 어느 부분은 지금 여기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어느 부분은 이상적인 파면보다 여기 보시면은 점선으로 제가 표시한 부분이 이상적인 파면인데 이 파면보다 더 앞쪽에 파면을 갖다 형성할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상적인 파면보다 뒤쪽에 파면을 갖다 형성하게 되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양의 값을 갖다 가질 수가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음의 값을 갖다가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수차가 발생을 했는데 부호는 서로 다르긴 하지만 값들이 만약에 똑같게끔 된다면 일반적인 평균을 여러분들이 계산하게끔 되면은 제로가 나오게끔 될 겁니다. 모든 값들을 다 더해가지고서 평균을 갖다 내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 파면에서 존재하는 수차의 양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게끔 되겠죠. 따라서 순수하게 이상적인 파면과 차이가 나는 모든 수차들의 합의 평균을 갖다가 알기 위해서 이 RMS 값을 갖다가 사용을 갖다가 하는 게 더 유용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RMS 값을 갖다 통해서는 얼마만큼 이상적인 파면으로부터 파면 수차가 나타나는지 정확하게 그 양들을 갖다가 파악할 수가 있게끔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 종합을 해보자면 파면 분석에서 나온 RMS 값이 크면 클수록 이상적인 파면과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이거는 결국엔 곧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파면 수차가 존재한다는 걸 갖다가 의미하겠죠. 자, 파면 분석에서는 이 RMS 값의 편차를 갖다가 0.05 마이크론까지 측정을 갖다가 하게끔 되는데요. 이거는 뭐 대략적으로 얘기해 본다면은 0.005 디옵터까지의 미세한 차이까지를 갖다가 측정할 수가 있다는 걸 갖다가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미세한 차이를 갖다가 다 측정할 수가 있게끔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파면 수차를 갖다가 측정할 수 있는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이 RMS 값들을 갖다가 제시할 때 있어서 저위 수차들의 합과 고위 수차들의 합을 갖다가 나눠서 제시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이 두 종류의 수차들의 전체 합으로서 계산을 해서 제시를 갖다 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RMS 값들을 간단하게 읽어보게끔 되면 수차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쉽게 가늠할 수가 있게끔 되죠. 자, 우리가 파면 분석을 갖다가 얘기하기에 앞서서 지금 우리 시각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갖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시각계는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초점부와 시각 전달부와 인식부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점부에서는 각막과 방수와 수정체와 유리체를 갖다가 우리가 해당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광학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각 전달부라고 하는 거는 이 광학계를 갖다 통과한 빛들이 처음으로 물리적인 이 빛 자극들이 처음으로 전기생략적인 신호로 바뀌는 망막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시신경과 그 다음에 시각로 그리고 가쪽물호체, 시각로 부채살까지 안구로부터 이 빛 에너지들이 지금
그 뒤쪽에 있는 인식부 쪽으로 연결되는 그 경로가 모두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종적으로 인식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뒤통수 부위 쪽에 있는 대뇌 시피질에 해당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통해서 받아들인 이 세상의 빛을 최종적으로 감각적으로 인식을 갖다가 하는 부분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시각계 중에서 파면 분석은 어느 단계에 집중을 갖다가 하는 것이냐면 바로 초점부에 집중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초점부에 해당되는 부위에서의 광학적 특성만을 우리가 파면 분석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특성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이것을 잘 처치를 갖다 해주게끔 되면 시각 전달부를 지나서 인식부로 이 전기생리학적인 신호들이 전달이 됐을 때 보다 더 양한 단일시를 갖다가 유지하기가 더 수월해질 수가 있게끔 됩니다. 하지만 이 초점부에서의 특성이 모든 이러한 시각계의 특성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기억을 하실 건 뭐냐면 파면 분석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광학적 특성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요. 개인에 따른 CP질에서 그러한 광학적 특성들에 반응하는 정도는 다 다를 수가 있다는 점은 명심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안광학계와 파면과의 그 관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면 분석기에서는 파면 분석에서 적외선을 갖다 눈에다 조사를 한 다음에 망막에서부터 반사돼서 나오는 파면을 갖다가 분석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망막에서부터 발산되어서 나오는 이 적외선이 만들어내는 그 파면이 제일 먼저 접하는 부위가 바로 유리체입니다. 자, 유리체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방수와 같이 매우 투명하고 그 다음에 수정체와는 다른 굴절류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이 유리체가 굉장히 투명한 상태를 갖다가 유지를 하면서 젤과 같은 상태를 갖다 유지를 하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서 유리체 섬유들이 점차적으로 액화가 되면서 그로 인해서 날파리증과 같은 그러한 증상들이 보통 40대 이후의 환자들한테서 쉽게 발견하실 수가 있게끔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령이랑 관련된 변화들 같은 경우엔 시각적인 그러한 효과들이 순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요. 이러한 변화들을 갖다가 정량화해서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화가 눈의 파면 변화를 일으킬 만큼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리체에는 파면 형상의 왜곡을 갖다가 유리체가 만들어낸다기보다는 망막에서부터 반사돼서 나오는 저러한 파면들을 그대로 전달을 갖다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차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좀 더 앞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수정체 쪽을 갖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체를 갖다 통과한 파면은 그 다음 단계에 해당되는 수정체를 갖다가 접하게끔 되는데 이 수정체는 각막 다음으로 큰 굴절력을 갖고 있는 투명한 투광체이죠. 그리고 사람의 생애에서 매우 다양한 변화를 갖다가 일으키는 광학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각막이랑은 다르게 각막 같은 경우에 상당히 안정적이면서 연령이 증감에 따라서 변화가 나타나는 것들이 별로 없긴 하지만 수정체 같은 경우는 정반대로 연령이 증감에 따라 가지고서 몇십 년에 걸쳐 가지고서 매우 천천하게 변하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굴절 검사에서는 검사자와 피검사자가 이러한 느린 수정체의 변화에 충분히 대처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가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정체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해줄 수가 있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수정체의 곡률, 투명성, 그 다음에 생리학적인 작용으로서 조절과 같은 이러한 동적인 변화가 각막 다음으로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수정체는 유리체와는 다르게 수차를 갖다가 일으킬 수가 있게끔 됩니다. 그래서 유리체에서부터 전달받은 그 파면이 수정체를 통과를 갖다가 하게끔 되면 수정체로 인해서
수차들이 발생을 갖다 하고 그거에 따라서 파면의 형상이 왜곡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끔 되죠. 그 다음에 수정체에서 전달받은 파면은 다음에 방수에 접하게끔 됩니다. 자, 근데 이 방수도 유리체와 비슷하게 투명한 광학적 매질이긴 한데 뭐 주변에 접하고 있는 수정체라던가 각막과는 다른 굴절력을 갖고 있지만 특별하게 굴절력을 갖고 있지는 않게끔 됩니다. 그래서 유리체와 마찬가지로 이 방수 같은 경우에도 파면을 그대로 전달만 하는 그 정도의 역할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방수는 수차를 일으킬 수 있는 광학계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한 것들을 갖다 놓고 본다면은 망막에서부터 만들어졌던 그 파면이 수정체를 거치면서 왜곡이 한번 심하게 나타나게끔 되고 그 왜곡이 그대로 방수까지 지금 전달된 것들 갖다가 보게끔 된 거죠. 그럼 이 파면이 그 다음에 해당되는 각막 쪽으로 넘어가게끔 됩니다. 그럼 수정체까지 누적된 이 수차가 각막을 통과하게끔 되면서 한 번 더 많은 변화를 갖다가 겪게끔 됩니다. 각막은 수정체와 마찬가지로 높은 굴절력을 갖고 있게끔 되는데 우리 눈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굴절력을 갖고 있는 제1광학계에 해당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굴절 이상을 갖다가 얘기할 때 있어서 굴절 이상의 종류를 갖다가 좌지우지할 수가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막은 각막에 갖고 있는 곡률이라든가 대칭성이나 아니면 각막의 지형 이러한 것들이 수정체와 방수로부터 전달받은 그 파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갖다가 미치게끔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한 번 더 커다란 파면의 왜곡이 발생이 되게끔 되고 그러한 파면은 결국에 눈에 입사되는 빛의 양과 질을 결정짓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갖다가 하게끔 됩니다. 특히 라식이나 라섹과 같은 레이저 각막 교정술에서는 최대한 광학적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막에 보다 더 많은 파면 정보를 갖다가 얻는 것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면 분석을 하게끔 되면 망막에서 각막까지 이렇게 누적되어 있는 파면의 형상을 가지고 수차를 분석하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파면 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마지막 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물막입니다. 이 눈물막은 안광학계에는 속하고 있지는 않지만 피검사자 눈의 안광학계가 만들어내는 파면에 최종적인 영향을 갖다가 끼치게끔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눈물막은 다른 광학계와는 다르게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혼란을 갖다가 가중시킬 수가 있게끔 돼요. 그래서 이 눈물막은 다들 아시겠지만 항상 고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매번 우리가 눈을 한 번씩 깜빡일 때마다 뭐 눈물막 같은 경우에는 눈꺼풀의 압력이나 눈 깜빡임의 지속 시간이나 그 밖에 결막이라든가 그 각막 같은 곳에서의 외부안부 쪽의 해부학적인 특성 이러한 것들에 맞물려서 매우 변화가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눈물막의 불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 따라서는 하루 중에 어느 시간대냐에 따라서 또는 낮이냐 밤이냐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변화를 갖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굴절 검사를 갖다 시행할 때 있어서 충분히 고려를 갖다 되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물막의 불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망막상의 질 저하를 갖다가 유발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수차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가 있게끔 됩니다. 그래서 심할 경우에는 40에서 50% 정도의 망막상의 질 저하를 갖다가 이 눈물막 하나만으로도 유발을 갖다 시킬 수가 있어요. 특히 이 눈물막과 접하고 있는 각막 상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미세 유두를 갖고 있는 구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울퉁불퉁할 수밖에 없게끔 되는데 그 사이사이를 눈물들이 잘 채워주고 광학적으로 매끄러운 면들을 갖다가 제공해야지만 마지막으로 각막을 갖다가 통과한 그 파면들이 눈물막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파면을 만들었을 때 보다 더 이상적으로서 만들어낼 수가 있게끔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굴절 검사와 파면 분석 굴절 검사를 갖다가 한번 비교를 갖다가 해보자면은요. 우리 눈의 광학계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부위들은 고유의 해부학적인 특성과 과학적인 특성, 뭐 그래서 굴절률 또는 굴절력 이러한 것들을 갖다 다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봤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이러한 기존 굴절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광학계 광학적 특성들을 갖다가 전부 다 반영을 갖다 했다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기는 해요. 반면에 파면 분석 굴절 검사 같은 경우에는 눈에 입사한 빛을 통해 가지고서 반사에서 나오는 그러한 파면을 갖다 분석을 갖다 하다 보니까 빛이 주행하는 경로상에서 누적되는 그러한 수차들을 갖다 모두 다 고려를 해서 굴절 이상도, 그 다음에 그 굴절 이상도에 영향을 미치는 그 수차들을 갖다 모두 다 판단을 갖다 할 수가 있게끔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게끔 되냐면은 바로 기존 굴절 검사에서는 0.25디옵터라고 하는 기본 단위를 이용해서 검사를 갖다가 진행하는 반면에 파면 분석 굴절 검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단위를 기본 단위로 해서 검사를 갖다 합니다. 훨씬 더 미세한 변화까지도 안광학계의 변화를 다 반영할 수가 있게끔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면 분석 굴절 검사가 보다 더 기존의 굴절 검사보다 더 자세하게 광학적 눈의 특성을 갖다가 파악할 수가 있는 굉장히 이로운 검사라고 할 수가 있게끔 됩니다.